장이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어예진입니다. 8월 20일 수요일 오늘 시장 지켜보셨던 분들 장 초반 낙폭이 커서 걱정 많으셨을 텐데 그래도 오후 들어 조금 회복한 모습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 하락은요. 어젯밤 미국 증시에서 AI 버블론 우려가 나오면서 기술주가 급락한 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 3,070선까지 밀렸다가 0.68% 하락한 3,130에 마무리를 했고요. 코스닥은 1.3% 하락한 77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7원 50전 오른 1,398원에 거래를 마감했네요. 지금 이곳 목동의 기온은 31.9도. SBS 앞에 매미들이 다 모여 있어요. 아직 여름인가 봐요. 맴 난리 났습니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시작합니다. 퍼렐 윌리엄스의 해피 띄워드리면서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시작했습니다. 조동희님께서 소장님 스튜디오 색감이 단풍 가득한 가을산 같네요. 밖은 아직 무더운 여름이지만요. 그리고 김정기님께서 주식창 보니 I'm not happy 이렇게도 보내주셨어요. 모지우님께서는 주식이 파란불이라 마음이 아파요. 소장님 쓰담쓰담 해주세요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 오프닝 곡으로 띄워드린 그 해피 있잖아요. 가사가 어떤 의미냐면 세상이 어떤 상황을 줘도 나는 행복하다. 나의 행복은 다른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 없다. 다 같이 춤추자. 이런 가사거든요. 그래서 요 노래로 어떻게 좀 위로가 되실 수 있을까. 네, 저도 가슴이 쓰리지만 이렇게 한번 위로를 해볼까 합니다.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문 여는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무료로 SBS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어플 고릴라 그리고 유튜브 채널 시교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 문자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무료 어플도 있죠. 고릴라 여기로 보내시면 됩니다. 소개도 해드리고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오늘은 따끈따끈한 신간들 만나볼 수 있는 방과 후 북카페부터 생생한 지구촌 소식들이 대기하고 있는 글로벌 톡톡과 함께합니다. 어예진이 직접 고른 꼭 알아야 할 뉴스 어뉴스 오늘도 배달 왔습니다. 인도의 한 식당은 밥값으로 돈 대신 쓰레기를 받습니다. 식당 이름도 쓰레기 카페. 이 식당은 1kg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가져가면 밥과 카레를 포함한 푸짐한 한 끼 식사를 주고요. 그 절반인 500g만 가져다 줘도 간단한 간식거리를 줍니다. 하루 종일 쓰레기만 모아도 끼니를 모두 해결할 수 있죠. 식당이 돈 대신 쓰레기를 받아서 뭐에 쓰려나 이게 돈이 되나 싶지만 의외로 꽤 얻는 게 많다고 합니다. 이 쓰레기 카페는 사실 주에서 예산을 투입해 운영하는 곳인데요. 주 정부가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쓰는 비용을 음식으로 제공하면서 무려 3가지 효과를 한 방에 얻었다고 합니다. 일단 플라스틱 수거가 잘 되면서 도시가 깨끗해졌고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끼니가 해결되는 복지 효과도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효과는 가난한 사람도 스스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그 대가로 당당하게 식사를 할 수 있다는 자기 효용감을 느끼게 해준다는 겁니다. 게다가 수거된 플라스틱은 재활용해 도로를 만드는 데 쓴다고 하는데요. 이런 이유로 다른 지역에서도 이 쓰레기 카페를 속속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쓰레기가 파도 나오는 게 아닐 텐데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겠어?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인도의 꽤 많은 지역이 파내고 파내야 할 만큼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들인데요. 인도는 중산층이 늘어나면서 먹고 마시고 포장하는 일회용품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문제는 폐기물 수거 처리 시스템이 소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곳곳에 크게는 20층 아파트 높이만큼 쓰레기 산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어디에 쌓이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배수로를 막아 홍수 피해를 키우거나 거리의 소나 염소들이 플라스틱이나 비닐을 삼켜 병에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인도의 쓰레기 카페는 매우 신박한 아이디어인 셈이죠. 같은 돈을 쓰더라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효율이 바뀌는 걸 보여주는 인도의 쓰레기 카페. 기묘하지만 꽤 똑똑한 발상인 것 같습니다. 이상 어뉴스였습니다.
경제부터 인문, 사회, 문학, 자기계발서까지 다양한 책이 있는 방과 후 북카페. 오늘도 예스24 손민규 도서 MD가 책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스24 도서 MD 손민규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시작해볼까요? 그 소장님 시작하실 때 네. 매미 맴맴 소리 해주셨잖아요. 네. 저도 매미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네, 통했네요. 예, 스튜디오 올 때 저도 매미 소리 듣고 왔습니다. 네. 근데 요즘은 매미들이 아파트 단지에도 워낙 많다 보니 이 매미 소리 언제 끝나지? 시끄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번거롭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 자연 생태계 순환이라는 면에서 봤을 때는 매미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또 우리들 인간에게 전하는 메시지도 정말 뚜렷한 곤충이잖아요. 그 소장님께서는 매미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저는 사실 얼마 전에 그 무슨 릴스 짤 같은 거 보다가 매미도 종류가 있어서 그 종류마다 우는 소리가 다르대요. 그래서 뭐지 참매미는 뭐 찌르르르 하다 갑자기 뚝 멈추고 그다음에 말매미는 맴맴맴맴 이렇게 우는데 애매미는 그 호시 막 이렇게 하고 귀신처럼 우네요. 스피용 이렇게 한다고. 그걸 글로 읽으니까 너무 웃기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 존재감 이런 이미지 떠오르고 왜 우리가 엄마 옆에 꼭 붙어 있는 아기나 아니면 사회생활 굉장히 잘 버티는 그런 사람들 보면 매미같이 꼭 붙어가지고 잘 버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버티는 거, 인내 이런 것도 생각나요. 예, 저도 소장님 말씀 공감하는데요. 네. 일단 노력하는 시간 굉장히 긴 곤충이죠. 길게는 한 17년까지 땅속에서 계속 있다가 성충이 돼서 땅 위로 올라와서는 한 3주 불태우고 사라지는 게 바로 매미입니다. 저도 인생이 안 풀릴 때는 매미를 떠올리면서 언젠가 풀리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곤충이 바로 이제 매미인데요. 그 생태 순환이라는 면에서 봤을 때도 매미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곤충 중에서도 매미가 덩치가 꽤 큰 편이고요. 그러네요. 예, 또 생각해보니. 놀라운 사실은 1제곱미터 그러니까 이제 약간 큰 비치타월 이 정도 면적에서 매미가 한 몇 마리 정도 올라올 것 같으세요? 갑자기 말도 안 했는데 벌써 징그러워. 징그러워요? 한 수백 마리인가요? 네, 전 진짜 많이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356마리 올라오는 것까지 확인한 결과가 있다고 하고요. 네. 이게 이 축구장 절반만 한 땅이라고 가정하면 이 정도 땅이면 100만 마리씩 올라오는 겁니다. 엄청난 양이 올라오는 건데요. 이제 올라와서는 걔네들이 스피용스 하면 난리 그렇죠. 나겠네요. 아무리 그 아이들이 뭐 곤충 잡기 해가지고 잡아도 계속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제 올라오면 조류나 다른 포유류 또 곤충에게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 되고요. 그런데 또 살아서 잡혀 죽는 매미는 10% 미만이고 대부분은 열심히 노래 부르다가 자연사 한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많이 올라오니까요. 네. 그런데 이게 죽으면서 바로 생체 비료 역할을 합니다. 매미가 땅속에서 오랫동안 먹고 올라오는 거잖아요. 네. 땅속에서 질소라든지 인이라든지 이런 걸 먹고 와서 죽으면서 그걸 땅으로 이제 내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런 내용을 담은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조 로먼이라는 생물학자가 쓴 먹고 싸고 죽고입니다. 원제도 그대로입니다. Eat, Poop, Die라는 책입니다. 아주 그냥 직설적인 제목이군요. 네. 이게 부제를 보니까 동물의 일생이 만드는 생명의 고리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거 동물에 관한 책인가 봐요. 예, 동물에 관한 책이고요. 그 사이언티픽 어메리칸 2023년 최고의 과학책으로 선정될 정도로 인정받은 책입니다. 보통 생태순환이라는 주제로는 미생물의 역할 또는 식물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 책이 많았죠. 예, 연구 결과도 그쪽이었는데요. 네. 이 책은 좀 특별하게 동물이 주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동물하면 기후위기 속에서는 피해자 역할 또는 조연 역할이 부각됐는데 이 책에서는 그렇지 않고 동물들이 주체적으로 생명순환에 관여하고 있다라는 예를 많이 이제 입증하고 있고요. 네. 바다에서는 매미 같은 존재가 바로 고래입니다. 고래. 예. 바다는 또 육지랑 달리 이제 육지는 동물이 좀 많은 편인데 바다는 해조류보다는 바다 동물이 더 많기 때문에 이제 생태 순환에서도 더 큰 역할을 한다고 하고요. 고래는 엄청나게 큰데요. 네. 특히 중요한 면이 이 질소와 인의 그 순환에서도 고래가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수평으로도 굉장히 많이 이동하거든요. 네. 남반구, 북반구 가릴 것 없이 헤엄치고 다니지만 이제 수직으로도 그 잠수 능력이 뛰어난 향유고래 같은 경우는 수심 3,000m까지
정도까지 한 번에 이제 내려가거든요. 그렇게 내려가서 이제 먹고 와서 위로 올라와서는 두 가지 형태로 이제 순환에 기여합니다. 네. 첫 번째는 뭐 소변이든 대변이든 이런 형태의 배변 활동으로 영양소를 내놓고요. 예, 또 하나는 죽어서 사체가 됩니다. 네. 이 사체가 심해로 가라앉으면서 또 심해 동물들에게는 또 먹이가 되는 아하. 거죠. 예, 고래가 워낙 크다 보니 그 하와이 쪽에서만 조사를 했는데 혹등고래라는 이 고래가 있어요. 이게 네네. 죽어서든 뭐 태반이든 벗겨진 피부든 이런 형태로 공급하는 생물량이 7,000톤이라고 하고요. 네, 잘 상상이 안 되는데 햄버거 2,900만 개 정도가 이제 고래로 발생하는 그 생물량이라고 하더라고요. 와, 7,000톤의 햄버거가 2,900만 개. 네네. 엄청난 숫자네요. 네, 그 잘 상상이 안 되는데 워낙 엄청난 그 수치다 보니 이 고래 관련해서는 이미 좀 밝혀진 바인데 탄소 관련해서도 이산화탄소가 기후 온난화로 연결이 되잖아요. 네. 근데 고래가 폭염으로 그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폭염을 안 했다면 1,800톤 정도 되는 고래 그 탄소를 고래가 몸에 가둬야 되는 건데 이 탄소가 그대로 배출되고 이제 기후 위기를 가속화하는 거죠. 예, 고래 외에도 연어 같은 것들을 예로 들면서 네. 이제 연어도 바다에서 민물을 오가면서 이제 에너지 그 원소 순환을 이제 기여하는 동물이고요. 네. 이런 이야기를 딱딱하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재밌게 들려주는 책입니다. 그렇군요. 요즘 가져오시는 책들도 그렇고 이제 서점에 가봐도 그렇고요. 네. 뭔가 자연과 인간을 둘러싼 좀 기후 위기 책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기는 하네요. 네. 확실히 전 세계가 좀 주목하고 있는 문제이긴 한가 봅니다. 네. 다음 책도 만나볼까요? 지금까지 생명의 순환에 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이제 사회적 동물인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게 바로 화폐입니다. 화폐. 예, 돈의 순환에 관한 책으로 준비해봤는데요. 오늘 순환 시리즈군요. 예, 순환 시리즈. 네. 순환 아니라 순환 시리즈. 순환. 예, 제 발음이 네. 정확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경제경영 베스트셀러 15위에 올라와 있는 킹 달러라는 책이고요. 네. 저자가 폴 블루스타인이라는 경제 저널리스트입니다. 한 40년 정도 이 분야를 계속 취재했던 월스트리트 전문가라고 하고요. 네. 이제 제목에서부터 뜻이 나와 있습니다. 킹 달러, 이제 달러가 왕이다, 달러가 최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미래 예측도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요. 달러의 지위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책입니다. 달러의 힘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 같은데 네. 요즘 보면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고 나서 네. 어떤 뭐 미국의 우선주의, 뭐 달러 패권을 유지한다는 그런 기조를 앞세우면서 정작 이 관세 정책이 좀 흘러가는 거를 보면 야 이거 달러 패권에 대한 우려가 생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 폴 블루스타인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한국어판 서문을 특별히 써주셨더라고요. 25년에 쓰고 6월에 썼는데 이때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네. 저자도 인정합니다.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무분별했다, 이제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금융 시스템이 여전히 달러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 패권이 쉽게 대체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한민국만 봐도 지금 한국이 수출 주도이고 이 무역을 꼭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무역 거래액이 다 달러로 되고 있거든요. 네. 심지어 미국과 사사건 대립하고 있는 중국조차도 달러로 이제 무역을 거래를 하는 거죠. 이렇게 압도적인 게 달러 패권인데 이제 바꿔 말하면 다른 대체 통화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네. 뭐 중국의 위안화라든지 유럽의 유로, 일본의 엔화 이런 것들이 대체할 가능성이 지금으로선 전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그 로 얘기를 하는 게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한 달러 패권이 계속 유지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치명적인 실수? 그건 뭐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치명적인 실수는 그 이미 지금 트럼프 정부도 계속 연준에 금리 내리라고 압박을 했잖아요. 네. 이것보다 훨씬 더 심한 강도의 그 연준에 대한 침해, 이런 선 넘는 간섭 같은 것들이 있거나 또 미국의 법치주의가 훼손된다거나 또는 미국 정부나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중국 수준으로까지 떨어진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약간 우려하는 부분이 현재 부통령인 벤스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제 벤스가 가상화폐 신봉자인데 네. 이런 사람이 진짜 부통령이 아니라 백악관의 새 주인이 돼버린다라고 하면 달러 패권이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만 설사 이렇게 달러 패권이 무너지더라도
피해를 보는 것은 미국보다는 세계 전체가 훨씬 더 큰 불확실성과 재앙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또 저는 책을 읽는데 좀 흥미로웠던 부분은 네. 지금 워낙 달러 패권이 이렇게 강고하니까 역사가 꽤 오래됐을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에피소드를 하나 드는 게 19세기 말에 활약했던 미국의 기자 넬리 블라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여성 기자였고요. 19세기 말 여성 기자들은 되게 취미나 과정 관련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잠입 취재란지 심층 취재를 했던 사람이고 당시에 유행했던 소설 80일간의 세계 일주 이걸 읽고 나도 해보겠다라고 해서 세계 일주를 떠납니다. 그리고 89년에 떠나서 72일 만에 성공하긴 하는데 후일담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인상적인 게 하나가 난 미국 사람이고 미국 돈을 들고 갔는데 미국 돈이 쓰이는 곳이 없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불과 1889년에 일이었던 거죠. 그렇군요. 말씀하신 내용들을 쭉 들어보니까 이 킹달러라는 책이 달러의 패권이 어떻게 만들어져 왔고 그래서 전 세계 경제에 어떤 파급을 가져왔는지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그런 과정도 좀 담고 있나 봐요. 네, 그 여러 사건이 있었는데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브레튼 우주 체제가 결정적이었죠. 네. 금이랑 연동된 통화를 유지를 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 유일했고 그때 세계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달러가 기축통화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요. 또 1970년대 석유 위기도 주요하게 다루는데요. 이제 석유 위기를 겪으면서 이제 석유 거래를 원활히 해야겠다는 공감대가 이제 펼쳐지고요. 그러면서 모든 나라가 석유를 거래를 할 때는 달러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석유가 필요한 모든 나라는 외환 보유로 달러를 가져가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그 경제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이제 최종 그 대부자로서 연방준비제도가 이제 보증을 해준 거죠. 네. 최근에 뭐 코로나 팬데믹도 그랬고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도 그랬는데요. 경제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오히려 글로벌 경제 시스템은 취약함을 드러내면서도 이제 달러 패권을 강화시킨 계기가 됐던 겁니다. 또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경쟁 통화들이 다 번번이 실패를 했고요. 네. 최근 들어서는 디지털 화폐 사례도 나오는데요. 뭐 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오는데 대부분 또 다 실패를 했고 스테이블 코인도 루나라는 게 있었죠. 그게 이제 가치가 없다고 증명이 됐는데 일단 이런 코인들 같은 경우는 너무 등락폭이 심하니까 화폐로 사용하기에는 신뢰가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 화폐의 신뢰를 보증해 줄 만한 국가가 없기 때문에 이제 달러 패권을 대체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킹달러 얘기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만날 책은요? 이제 화폐 순환까지 봤는데요. 네. 마지막의 책은 기억의 순환이라는 주제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인간이 기억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이제 작업 기억에서부터 단기 기억 그리고 장기 기억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나의 과제를 해결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이 기억의 순환이 끊기는 순간이 오죠. 바로 치매. 이제 치매에 관한 책을 준비해봤고요. 네. 제목은 치매에 걸린 뇌과학자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나오자마자 벌써 종합 베스트셀러 50위권까지 진입을 했고요. 그만큼 우리나라도 이제 치매 환자들이 많더라고요. 네. 이분은 30년 동안 치매 환자를 살펴온 그 의사인데 네. 본인이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거죠. 네. 그렇군요. 근데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고도 뭔가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거나 아니면 알츠하이머 진단을 좀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자기의 경험 이런 게 이 책에 들어있나요? 네네. 이 책의 장점이 그 의사로서의 지식과 환자로서의 경험을 결합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조기에 진단 받을 수 있는 거는 그 후각이라고 하더라고요. 후각. 네, 후각이 좀 이상하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없는 냄새를 맡는다거나 네. 있는 냄새를 못 맡을 때는 좀 병원에 가보시는 게 이제 필요하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진단을 받더라도 진단받고 완치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데 퇴행하는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은 이제 확실히 있고요. 네. 이제 이 방법이 특별하진 않습니다. 지난주에 그 방과 목돈연구소 청취자 여러분과 같이 소개했던 정희원 의사의 저속노화 마인드셋 방법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요? 예, 첫째는 운동량을 늘려야 한다. 네. 예, 특히 유산소 운동을 해야 하고요. 둘째는 식단 조절입니다. 몸에 좋은 거 먹어야 되는데요. 녹색 잎채소, 견과류, 베리류, 콩류, 통곡물, 튀기지 않은 생선과 가검류를 먹고 적색류 그러니까 돼지고기나 소고기는 좀 피하시는 게 좋고 유제품이나 사탕,
튀김 패스트푸드 피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 활동,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죠. 네. 또 정신적 자극을 해줄 활동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십자말 풀이라든지 독서를 들고 있는데요. 이 데니얼 깁스라는 경우는 목표량으로 한 달에 6권에서 10권의 책을 꾸준히 읽고 또 배우자랑 이 책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런 식으로 이제 최대한 증상을 늦출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이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네. 이런 자극을 자꾸 정신을 자극해 줄 수 있는 활동 이런 게 중요한 것 같기는 하네요. 네. 그 인지 예비능이라는 뭐 개념도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네.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그 어쨌든 뇌의 질환이거든요. 알츠하이머 진단은. 네. 그래서 뇌 사진을 찍어봤을 때 두 사진이 똑같아요. 그래서 증상이 발현되는 게 똑같아야 되는데 한 사람은 정상인의 기능을 가지고 살고 있고 한 사람은 이미 빨리 진행이 되어서 가족조차 못 알아보는 거죠. 분명히 그럼 이러면은 뭔가가 있을 텐데라고 해보니 인지 예비능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뇌가 인지 예비능. 네, 뇌의 그 기능이 상실되더라도 그 부분이 아니라 뇌의 다른 기능들이 이걸 받쳐주는 겁니다. 운동이랑 똑같은 거죠. 이제 관절이 닳더라도 다른 근육으로 보상해줘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바로 인지예비능인데 인지예비능을 높이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운동, 식단 그리고 관계 또 정신적인 활동들입니다. 그렇군요. 네. 혈관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네. 혈관이 퇴화돼서 죽어도 네. 다른 곳으로 알아서 다 가는 것처럼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결국 저속노화랑 치매 예방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먹고 싸고 죽고 치매에 걸린 뇌과학자 킹달러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손민규 도서 MD와 함께 시간 가져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다비치의 시간아 멈춰라 듣고 1교시 마무리할게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제에 관한 상식 지식, 투자 노하우 충전하는 시간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진우님께서는 소장님 가슴에 나비여유 꽃이여유 하시고 유튜브로는 애청자 최정필님이 소장님 오늘 옷에 대왕나비 붙었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 최정필님은 제가 아는 그 최정필님 같은데 말이죠. 예, 우리 방과후 차차차에 나오시는 최정필 기자님인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꽃으로 하죠 꽃. PD님은 밖에 매미 붙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가 들려오던데 꽃으로 합시다. 꽃을. 네, 가슴에 꽃 달고 왔습니다. 네. 이저목님께서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이 백수가 된 남편이 끌고 어제는 강원도 오늘은 인천 연안부두를 다녀온 철없는 아내입니다. 남편은 속이 아닐 텐데요. 제가 너무 속이 없나 봐요. 제 생각에는 남편분이 이저목님 마음 다 아시고 덕분에 위로받지 않으셨나 싶어요. 우리 어방목 슬로건 아시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인생의 승부라는 게 가장 마지막에 정해진다고 하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또는 내심 좀 바라던 어떤 새로운 인생의 기회가 꼭 올 겁니다. 어방목과 함께 가보시죠. 최현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뇌경색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셔서 치료 받고 계신데 다행히 심하지 않으시대요. 한시름 났습니다. 부모님께 매일 안부 전화 드려야겠습니다 해주셨는데 최현주님 자주 문자 보내시는 분 맞으시죠? 아버님께 어방목 추천해 주세요. 제가 소식 자주 전해드리고 좋은 얘기 머리 팍팍하게 회복될 수 있는 얘기 많이 전해드릴게요. 아버님 힘내세요. 자, 오늘 퀴즈 풀고 2교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경제정책 심포지엄인 이 행사를 앞두고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 행사는 미국 와이오밍주의 한 도시에서 매년 열리는 행사로 연준 의장과 전 세계 중앙은행장, 경제학자들이 모여 경제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인데요. 올해는 미국 현지 시간으로 21일부터 3일간 열릴 예정입니다. 특히 22일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예정돼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이 연설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이번에 예상과 달리 파월 의장이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퍼지면서 자산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미국 와이오밍주의 휴양 도시 이름을 딴 이 심포지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뉴욕 미팅, 2번 런던 미팅, 3번 잭슨홀 미팅.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나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구촌 방방곡곡을 쭈민해 자세히 들여다보는 글로벌 톡톡. 오늘도 한국경제TV 신인규 기자가 안내해드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간밤에 나온 큰 뉴스부터 한번 보죠. 미국이 삼성전자에 보조금을 주는 대신 삼성 지분을 인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간밤에 외신 보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익명의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한 기사였는데 미국 상무장관이 아이디어를 하나 냈답니다. 지금 미국은 미국 안에 반도체 공장 짓겠다고 하는 기업들한테 조 단위의 보조금을 주기로 했거든요. 네. 근데 막상 이 돈 주려니까 좀 아까웠나 봐요. 그래서 이 보조금 받는 기업들한테 그만큼 해당 기업들 지분 인수하는 방안 알아보고 있다는 게 보도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검토 대상이 된 기업 가운데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도 포함이 돼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미국이 갑자기 삼성전자한테 마치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사줘 뭐 이런 것처럼 삼성아 보조금 줄 테니 주식 좀 내놔 이럴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 세금을 맨입으로는 주지 않겠다는 얘기로도 들리는데 이거 어쩌다가 나온 얘기예요? 맥락이 있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보조금 줄 테니 주식 좀 내놔라는 말을 듣고 실제로 미국 정부한테 지분을 주는 안을 추진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도 잘 아는 미국의 반도체 기업 인텔이에요. 인텔에 대해서 이런 방안이 실제로 논의가 되면서 네. 아니 인텔뿐 아니라 TSMC나 마이크론, 삼성전자 같이 미국에서 보조금 많이 받기로 한 기업들한테도 같은 방식 쓰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이 백악관 내에서 지지를 받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자면 미국 안에 공장 지어주면 보조금 많이 줄게라고 했던 건 사실 지금 정부인 트럼프 행정부가 아니라 이전 정부가 한 약속입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 때 칩스 법안이라는 게 통과가 되면서 삼성전자 보조금 받게 됐었죠. 보조금 규모 자체는 지난해 말 확정이 다 됐고 우리 돈 거의 7조 원 되는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중요한 건 이 보조금 아직 지급이 다 안 됐다는 점인데 아하.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백악관에 앉아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부터 사실 이 법안 싫어했어요. 싫어했고 아니 왜 기업들을 구슬러서 미국에 공장 짓게 하냐. 그러지 말고 미국에 공장 안 지면 관세 엄청 내야 돼.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라는 거였어요. 사실 이런 기조가 지금의 관세 정책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약속을 마치 뒤집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들이 조금씩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주려는 새 보조금이 아니라 그렇죠. 이미 바이든 정부에서 주기로 다 정해놓은 그런 보조금을 이번 정부가 집행을 하려는데 야 이거 그냥 아까운데? 퍼주는 게 좀 나라에 도움이 되냐? 뭐라도 좀 남겨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나온 생각이라는 거군요. 예. 그런데 이 보조금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도 받지 않아요? 예, 맞아요. 그렇기는 한데 삼성전자나 미국 마이크론, TSMC, 대만 기업들 뭐 이런 거에 비해서는 보조금 규모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은 게 아닌가 이런 해석 나오고 아까 삼성전자에 확정된 보조금이 거의 7조 원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SK하이닉스는 6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아까 인텔 얘기하셨지만 인텔처럼 뭔가 정부가 지분을 얻어서 전략적으로 투자를 해서 뭔가 국가 핵심 산업으로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미국 기업도 아니고 예. 외국 기업인데 이게 말처럼 쉬울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래서 몇 가지를 좀 면밀히 살펴봐야 될 텐데 일단은 백악관에서는 검토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진짜로. 왜냐하면 백악관 대변인이 기업에 보조금 주는 대신에 해당 기업 지분 인수하는 안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이것이 아주 창의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삼성전자라든가 다른 기업 콕 집어서 한 건 아닙니다만 근데 창의적이라는 말을 다른 각도로 생각하면 네. 이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랑은 좀 벗어난다라는 뜻도 되잖아요. 관련해서 지금 미국 정부가 좀 불안한 게 삼성전자 포함해서 원래 보조금 주기로 한 기업들이랑 재협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보조금 금액 지난해 말에 확정이 됐고 그때 적어도 체결한 계약서에는 뭐 공장 제때 안 지으면 보조금 우리 못 줘 이런 조항은 있겠습니다만 지분도 좀 줘라 하는 조항은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실제 재협상에 이 내용이 올라간다는 건 결국 기업 상대 기업 그러니까 뭐 TSMC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마이크론이라든가 계약 조건이 나빠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미국이 대상인 거죠. 네. 그러면은 그 국가 투자자 분쟁 소송이라고 ISDS 감 아니냐 소송감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보조금 받던 기업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다라는 뜻이겠죠. 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붙을 수가 있겠죠. 아니 인텔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돈 받는 대신에 지분을 미국 기업이기도 하니까 미국 정부에 준다면서 라고 하는 질문이 붙는다면 인텔과 삼성의 상황이 정말 국적만 다른 건지 이걸 좀 살펴봐야 될 겁니다. 하긴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인텔하고 삼성전자는 상황이 굉장히 다른, 그러니까 형편이 다른 상황이잖아요. 많이 달라요. 인텔은 지금 회사 자체가 경영난에 빠져 있습니다. 직전 분기에 기록한 순손실만 우리 돈 4조 원 넘어갑니다. 뭐 큰 회사니까 조 단위 손실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 실적이 심지어 1년 전부터 대규모 인력 구조 조정하고 투자 계획 취소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졸라맸는데도 나온 적자라서 뼈 아픕니다. 최고 경영자 바꾸고 뭐 구원투수 올리고 했는 특단의 조치 써봤는데도 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인텔은 추가 구조 조정 얘기 나오는 회사예요. 1년 전에 인텔에서 일하는 근로자 수가 11만 명 정도 됐거든요. 네. 지금 올해 계획대로라면은 연말까지 인텔 근로자 수는 11만 명에서 7만 5천 명까지 줄어들게 될 겁니다. 한때 외계인이 일하는 거 아니냐라는 농담처럼 그런 말이 나왔던 회사인 인텔이 반도체 미래 투자 한번 삐끗하면서 나온 결과긴 한데 실제로 반도체 사업 철수할 수도 있다는 말이 인텔 외부에서가 아니라 인텔 내부에서 실적 발표하면서 나올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요. 그런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놓인 기업이 살아나려면 당연히 돈이 필요하겠죠. 근데 은행 대출 안 될 거잖아요. 힘든 기업들한테 돈 빌려주기 쉽지 않죠. 그래서 조건이 좀 나빠도 백악관의 제안, 즉 지분 인수를 받아들여야 하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미국 회사기도 하고요. 근데 삼성전자 한국의 대표 기업이고 외부에서 위기다 어렵다 하지만 여전히 매출 매년 300조 원 넘게 나오는 회사가 삼성전자고요. 영업이익도 30조 원 정도 냅니다. 3분기에 나올 이 석 달치 영업이익만 삼성전자가 아마 8조 원 넘을 걸로 지금 증권가에선 추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회사의 상황이 사실은 같다고 볼 수는 없죠. 그리고 트럼프 정부가 그 보조금을 주는 대신에 이번에 지분 인수하더라도 경영권엔 간섭 안 할 거야. 의결권 행사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은 했지만 앞선 사례들 보면 사실 이것도 고지 듣기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의결권이 없어도 지분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회사 정책을 정하는데 미국 정부에 좀 손해가 되거나 아니면 정책에 좀 반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좀 눈치가 보일 수도 있겠다. 근데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앞선 사례라는 거는 또 어디 이야기예요? 여기가 한때 미국 제조업의 상징이라고 불렸던 미국의 대표 철강사죠. US 스틸입니다. 아, 여기도 경영난 심했죠. 근데 여기는 백악관이 개입을 해서 일본 기업인 신일본제철이 이 회사 지분 다 사갔어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미국 제조업의 상징을 일본 회사한테 넘겨주는 조건으로 미국 정부가 주식 한 주를 받는 조건이었어요. 이거를 골든쉐어, 황금주라고 부르는데 네. 황금주는 의결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황금주 갖고 있다고 해서 이사회 참석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뭐가 있느냐? 거부권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US 스틸이 투자를 줄인다던가 아니면은 반대로 미국 밖에 생산 기지를 뭐 예를 들어서 일본에 건설하다든가 하는 문제가 수면 위로 부각이 되면 미국 대통령이 이 황금주를 갖고 있고 동의를 안 하면 이사회가 결정해도 이거 못하도록 정해놓은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이거 약간 중국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이 결정하면 따라야 되는 뭐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중국식 사회주의를 닮은 국가 자본주의로 가고 있다는 목소리가 미국의 유럽 경제지 안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 트럼프의 우격 다짐이 관세뿐 아니라 미국 내 기업들한테도 향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걱정을 안 할 수는 없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그렇다고 이게 정말 중국식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냐라고 했을 때 글쎄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야 할까라는 의문이 드는 게 이거는 사실 미국이 반도체라는 산업을 단순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국가의 어떤 전략적 자산으로 관리하겠다는 메시지를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땅에서 장사하려면 정부와 이해관계를 같이 해야 된다라는 의미도 되고 또 미국 안에서 미국 국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지원금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금을 보조금으로 주는 거니 이 보조금의 가치가 생성이 되려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럼 대기업 그거 배려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들리니까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그게 호응을 얻을 수는 있지만 이게 이제 사회주의랑 국가 자본주의가 좀 다를 수는 있죠. 그래서 미국 국적 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들한테도 이자대가 들어가는 게
실제로 맞느냐에 대한 맞느냐. 얘기는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금을 그거를 그렇게 줬을 때 잘 되면 배당과 주가 상승이라는 효과가 있고 수익이 이제 세금 지출이 아니라 투자 성과로 될 수는 있으니까 미국 내에서는 좀 호응을 받을 수 있는데 맞아요. 이게 다른 외국 기업에 적용됐을 때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그런 숙제는 좀 남아 있네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지금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국제 문제 중에 하나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랑 우크라이나 대통령이랑 유럽 정상들이 다 만났는데 보니까 이제 의자에 쭉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 봤거든요. 새로 나온 뭐 업데이트된 소식 있나요? 지금까지 알려진 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 북대서양 방위조약 나토 가입 허락은 안 해주는 대신에 거기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호를 해주는 안이 논의가 됐고 러시아도 이례적으로 이 안에 동의했다는 소식인 거죠. 그 이후에 미국이 개입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상이 만나는 대통령끼리 만나는 정상회담 개최 작업 조율에 들어갔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정상 간 담판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계속 주장하던 일이었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우크라이나 얘기를 좀 들어주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그 대가가 무엇이었는지 짐작할 만한 소식들이 같이 나오는 점도 살펴볼 만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앞으로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무기를 우리 돈 없으면 유럽연합 돈 끌어서까지 사주고 500억 달러 규모의 드론 생산을 미국이랑 앞으로 같이 합시다 했다는 제안을 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게 지난 2월에 젤렌스키하고 트럼프 대통령 만났을 때 대판 싸웠었잖아요. 이게 무슨 외교적 무슨 사건이냐 이러면서. 근데 왜 이번에는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말씀하신 지난 2월에는 옷차림부터 문제가 됐죠. 네. 젤렌스키 대통령이 군복 입고 트럼프 대통령 만났는데 이거 외교 결례다 아니다 이거부터 시작해서 실제 논쟁도 방송 그대로 탔었었는데 이번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완전 정장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옷도 군복 대신 이 우크라이나 디자이너가 만든 준비된 재킷을 입고 갔고 미국과의 회담에서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공개 발언에서만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에 대한 감사 인사를 11차례 했어요. 그러니까 고개를 좀 숙이고 그때 왜 우크라이나가 고마워하지도 않는다고 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땡큐 많이 했어요. 그래서 타협을 하는 좀 의사를 밝힌 거다라는 해석 나왔는데 그 결과 중에 하나가 미국이 중재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정상회담 가능성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푸틴 대통령하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이렇게 3자 회담 만나게 된다면 이렇게는 처음으로 하는 정상회담인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이 뭘 뜻하는가 이거부터 봐야 되는 건데 네. 전쟁 당사국 간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는 건 그 자리에서 휴전이나 종전을 하기 위한 조건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전쟁 당사국 없이 침략한 나라의 진영이랑 반대 진영끼리 협상해서 휴전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협상할 때 내가 꼭 있어야 된다. 우크라이나가 있어야 된다 한 건데 사실은 그 전쟁 당사국 없이 정전 협정이 맺어진 예 가운데 하나가 1953년 7월 27일에 있었던 6.25 전쟁의 정전 협정이었죠. 네. 다시 돌아가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상이 만난다면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점령한 이 영토 그대로 전쟁을 멈출 것이냐 아니면 우크라이나 바람대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땅에서 완전히 물러난 예전 상태로 돌아갈 것이냐 이런 논쟁들이 있겠죠. 자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이번에 미국이 조율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할 것 같다는 단계까지는 왔지만 네. 아직 구체적인 날짜가 안 나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 국면까지 왔으면 실제 정상회담 날짜가 얼마나 빨리 가까운 시일로 확정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왜요? 오늘 미국 CNN에 백악관 선임 기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이 의견에 되게 동의하는데 뭐냐면 날짜가 확정되지 않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이라는 이슈는 오히려 푸틴 대통령한테 기회 주는 거다. 어떤 기회를 주느냐. 회담 일자를 미루면서 그때까지 우크라이나 영토를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는 즉 정전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양국 간 공격 수위를 높이는 결정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전쟁 자체를 마지막에 더 격렬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영화 중에 고지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6.25 전쟁 상황 다른 거예요. 이때 전쟁이 끝나기 직전에 고지 하나라도 탈환을 하려고 정말 처절하게 싸우는 장면들이 그려져 있는데 네. 정상회담이라는 이슈가 던져진 상황에서 이게 늦춰지면 늦춰질수록요. 우크라이나 땅 안에서
더 많은 고지전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지금 안 그래도 회담이 열릴 때 그런 과정에서도 러시아가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는 그런 기사도 봤거든요. 예. 그래서 요 문제에 대해서 좀 진전이 있어야 되는데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둘이 만났을 때도 좀 굵직하게 뭐라도 좀 정해진 게 있을 줄 알았는데 결국 아무것도 없었더라. 그런 얘기 들었고 그다음에 오히려 트럼프가 좀 기세를 잡을 줄 알았더니 나중에 그 의미를 다 살펴보니까 푸틴한테 오히려 밀려갖고 온 것 같다. 한 방 먹고 온 것 같다. 그런 평가도 있었잖아요. 또 하나 봐야 될 게 네. 사실은 러시아 그리고 푸틴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아요. 선거 기간 끝났는데 왜 대통령이야? 내가 만나야 돼라는 게 사실 있었고 네. 공식적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름과 직함을 부르지 않아요. 광대라고까지 한 걸로 봐서 그런데도 이 둘이 같은 테이블에 오를 수 있냐 그것도 사실은 조금 살펴볼 만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협상이 지연되면 좀 이런 압박전이 좀 장기화될 수 있겠구나. 예. 그런 얘기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그래도 유럽 대표들까지 다 모였는데 뭐라도 하나 좀 나와줘야 휴전이든 안전보장이든 뭐라도 좀 나와줘야 될 텐데 글쎄요. 나중에 또 정리되는 소식 있으면 전해주십시오. 예. 자, 지금까지 한국경제TV 신인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퀴즈 정답 확인해 보죠. 오늘의 퀴즈 정답은 3번 잭슨홀 미팅입니다. 와이오밍주 휴양도시 잭슨홀에서 매년 열리는 세계 금융시장에 이목이 집중되는 경제정책 심포지엄이죠.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요. 오늘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두 분은요. 이금옥님 숙소에서 바다를 내려다보며 라디오 듣고 있는데 나가는 것보다 더 제대로 된 휴가 같아요. 네, 축하드리고요. 3384님 이번 주부터 우리 둘째 출산 휴가에 들어갔어요. 집에서 독서하며 편안히 좋은 방송 청취합니다. 이렇게 두 분 이금옥님 3384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1811님께서는 거래처와 6시간 줄다리기 미팅 끝나고 녹초가 되어 사무실 들어가는 길인데 어예진님 방과 후 목돈 들으니 너무 좋네요. 이렇게 해주셨네요. 힘내세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 연구소 오늘 순서는요. 조성모의 To Heaven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도 세상 돌아가는 소식 투자의 기본기 알고 싶다면 어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 연구소 4시에 놀러오세요.